네, 안철수 대표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통합 반대파의 반발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 과연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게 될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우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국민의당 의총 때 분위기, 이때 호남계 의원들 반응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의원총회 장에조차 나와서 설명을 못하는 대표라면 기본적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를 사임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본인 얘기를 떳떳하게 밝히든지. 그건 편법이지요. 근데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강행을 해서 당적을 바꿔놓겠다?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는 일이지요. 안철수 대표가 독재자 박정희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당의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을 밀어붙이겠다는 독재적 발상. 안철수 대표는 오늘 이 순간 대표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끌고라도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사실 국민의당은 완전히 갈라섰다. 다시 두 당을 호남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다시 손막 잡고 다시 가자 이렇게 돌아가기는 좀 힘들어진 상황이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그 양측의 어떤 감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을 봤을 때는 사실 다시 봉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죠. 특히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의 미래로 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거취를 확실히 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 통합을 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탈당해달라 뭐라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가자고 했을 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으로는 투표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어떤 이 원심력 또 구심력을 갖고 이렇게 당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힘은 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야겠죠. 당에서 진통을 겪더라도 결국은 당을 모아서 통합을 하든 뭐든 해야 되는데 당의 지금 지도부 구성, 원내 구성하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하고는 지금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예. 당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당의 지도력과 당 현역 의원들, 당원들의 지지 구조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국민의당은 특이하게 안철수 대표, 당의 원내 의원들 또 지지 기반 이게 지금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 점에서는 물론 당의 현역 의원들도 책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당에서 압도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은 당원들도 거기에 따른 의견이 많아야 될 것인데 현역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당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무리하게 끄는 통합 행보도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나머지도 당원들에게 뭔가 비전과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점도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불참 관련해서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기에 본인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게 뻔하다. 그래서 안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접점을 이룰 소지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당에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예. 또 당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당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을 가지고 뭔가 접점을 만들만 한데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하고 당의 중진 또는 현역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 안철수 대표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다가 나가면은 그 양반들 얘기는 안철수 대표가 수긍했다. 통합 안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가서 안철수 대표는 다른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문법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더 질문 드리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랬고요, 정동영 의원도 그랬고 통합하려면 나가서 하시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당원 투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먼저 나가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왜 하려면 나가서 해라. 비례대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반대파에서는 하려면 나가서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건 어쨌든 지금 어쨌든 39명의 의원이 있고 당 재산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13명은 뭐 당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을 나가게 되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는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은 다 서로 상대방 보고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현재 여러 가지 당의 어떤 구조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비례대표 13명 못 나가죠. 그리고 현재 그 안철수 대표와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원내 교섭단체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바른정당에서 11명이 오게 되면 그러면 뭐 확실하게 나름대로 어떤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이 온건 보수까지 이제 포함하는 이제 원래 국민의당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이제 온건 진보 중도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건 보수 개혁적 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그 지역의 그 어떤 그 지향점에 상당히 많은 그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이제 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투표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 투표가 끝난 다음에 과연 거기에 그러면 의원들이 그냥 수긍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물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합 찬성 쪽으로 당원들 투표에서 나온다고 해도 이 투표가 적법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도 법적인 문제점들도 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결국 당원 주권은 당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투표해가지고 만약에 통합이 승인된다면 결정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안철수 대표 쪽도 그렇게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통합에 대한 찬성이 많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전당대회까지 가야 될 겁니다. 전당대회를 가지 않으면 저는 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요. 왜냐하면 현재 주장하는 바는 지금 당원에 나와 있는 것이 뭐 이런 당원 투표는 당무위원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안입니다. 당원 투표 자체를 붙이는 것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당의 해산이라든가 합당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전대를 붙일 수는 있겠죠.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전대에 가지 않으면은 아마 법적인 효력을 상실할 거고요. 다른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논란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안철수 대표 쪽도 현 단계에서는 당원 투표로 결정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당원 투표를 거치고 나서는 아마 절차상으로 그다음 분위기를 잡아서 전대까지 한번 간 절차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숫자를 한번 따져보죠. 지금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그 송파에서 이제 뭐 의원직 박탈당하면서 39, 그리고 바른정당 11, 합치면 50. 그게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국민의당의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안철수 대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의석수보다는 어떤 정치 지향점, 비전 뭐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어떤 그 온건 진보, 중도 개혁과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온건 보수, 개혁적 보수를 합치면 그것이 상당한 지지율을 낼 수 있고 실제로 각종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그렇게 합당을 했을 때 이 자유한국당보다도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는 뭐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삼고 지금 이제 통합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석수로 봤을 때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13명 뭐 못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도 최소한 17명 정도는 이제 본인과 이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일단 그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11명. 그러면 최소한 30명 이상은 확보된다는 어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 중에도 지금 뭐 20명이 채 안 된다고 보고 각종 뭐 여론조사에서 괜찮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여론전을 통해서 충분히 그 호남 지역 의원들을 포섭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보죠. 지금 손학규 고문이 이제 오늘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귀국 원래는 이제 당초 계획은 귀국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을 중재를 하는 역할을 발했었는데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가 탁 던져버리면서 그 역할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귀국을 해서 역할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역할하기가 힘들 겁니다. 저는 보기에 아무리 짧게 단기간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1월 달까지 지나면서
갈등이 상당히 강하게 증폭될 겁니다. 이 국면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나서서 무슨 갈등 대처의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손학규 전 대표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후의 정치적인 비전이 무엇일 것인가 고민한다고 보면은 현 단계에서는 합류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후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 통합 얘기를 할 때 안철수 대표가 위원 확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추진하는데 기존의 국민의당의 중심성을 살리면서 통합을 추진했다면 위원 확장이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그동안에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로 오히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 쪽에서 기존의 국민의당에 뭔가 뭘 고쳐라. 뭐 햇볕 정책 어떻게 해라. 호남 지역주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 양식이 돼가지고 수적으로는 안철수 대표 쪽이 많은데 오히려 나가서 그쪽으로 합류하는 양상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마 정체성 논란도 박지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논란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추진하는 방식도 정말 말 그대로 본인들의 국민의당의 중심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끌어들이는 방식이 됐다면 괜찮을 것인데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정말 국민의당의 중심이 서서 할 것인가 한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좀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통합을 했을 경우에 그 가장 중요한 관문은 내년 지방선거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누가 이끌 것이냐. 안철수 대표는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이미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당직 통합되더라도 뭘 나서서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유승민 대표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유승민 대표는 대구 출신이고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당원 입장에서는 유승민 대표를 당 대표로 옹립하는 데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박사님은 뭐 이 손학규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손학규 대표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는 어쨌든 그 이 제세력과 상당히 좀 관계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이 뭐 비교적 이제 신망도 두터운 그런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른정당 의원들도 상당히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학규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적임인데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2창당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탠퍼드대 이 개원연구원을 가는 상황 때문에 못 맡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마 손학규 대표는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여해 최고위원, 당협위원장에서 탈락된 이후 연일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씻습니다. 자유한국당 만세! 만세! 잘했어.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네, 잘했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이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유해 최고위원도 아니 내가 잘못했다는 게 막말이고 품위 유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홍 대표는 막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홍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죠. 그렇죠. 징계 요청서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징계 요청서를 냈는데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홍 대표에 대한 그 징계 요청서는 이제 기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유여의 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부분은 일단 뭐 좀 소명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좀 날짜를 늦췄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이죠. 어쨌든 유해 최고위원과 이런 갈등 상황을 계속 빚으면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마다 계속 뭐 이런 갈등 상황이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유해 최고위원이 지금 최근 한 30여 개의 그 글을 갖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예. 다 이제 홍준표 대표를 비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연일 이제 폭로전을 이어가겠다. 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막말하고 갑질하는 것을 다 모으면은 이거는 뭐 이 품위 훼손뿐만 아니라 거의 모욕죄로 고소도 당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예. 아마 언론에서 오늘 내일쯤은 유해 최고위원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누가 막말에 가까운 거친 말을 더 세게 했나 비교 대차 대조표도 아마 만들 것 같은데요. 예. 당장은 유해 최고위원 한 사람이라면은 쉽게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방향으로 결론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서청원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이 갈등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아마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협위원장 62명 지금 교체 대상으로 발표한 것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좀 어려울 거다. 당분간은 진통을 겪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이 법사위는 사실 각 상임위마다 갖고 올라온 법안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다른 법과는 충돌이 안 되는지라는 걸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다른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특사 방문을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였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오지 않았죠. 뭐 운영에도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왔다가 아주 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뭐 강경화 패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한 그 질타, 뭐 특히 야당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아니 임종석 실장이 이 아랍에미리트 간 것이 뭐 무슨 이유냐,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청와대가 설명한 것에서 더 이상 제가 아는 것이 없다. 청와대가 이제 충분히 설명한 것을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외교부 장관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뭐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외교부 직원도 따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외교부 장관을 갖다 놓고 이렇게 조리돌림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검사가 이 피의자 신문하듯이 하는 것은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일종의 이제 방어막을 이제 둘렀던 것인데 어쨌든 그 이 임종석 실장의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유와 관련해서 계속 청와대도 말이 이제 바뀌었던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도 정말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뭐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장관 입장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그럼 뭔지를 속 시원히 얘기해라. 여당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오픈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너무 공개하라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둘 다 맞습니다. 아하. 아다시피 얘기관계에서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청와대 쪽에서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이동욱 기자 지적했다시피 처음에 대응하는 것을 무슨 우리 파병 군인들 1호 위문하러 갔던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 나중엔 관계 개선하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비서실장이 움직일 정도 사안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중국 순방 정상회견하는 마지막 날까지 일정이 겹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점을 잘못 택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 상당수는 지금 청와대 쪽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설명 과정도 그렇고 시점을 택하는 데도 있고 그렇고, 그래서 야당은 상당히 이건 또한 이 역시 공세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운영위가 아직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대신 법사위에서 했지만 앞으로 또 운영위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세 번째 소환 만에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 14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받고 나갈 때 얘기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해명하셨나요? 네, 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보좌관에게 떠넘긴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네, 뭐 미안합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 만큼 아시니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는 2014년이었죠?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 시장에 나간다는 사람한테 5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남양주 시장 되려면 5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일단 그거부터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한테 돈을 줘야 되는 구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들하는데 돈을 줘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상당히 이제 슬픈 현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범법행위 있고 매간매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뭐 상당 부분 이런 공천 헌금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천 헌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는데 뭐 검찰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다 포착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뭐 걸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근절하는 뭐 그런 방법은 뭐 일벌백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하여튼 우리나라 이 공천 제도 자체가 뭐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공천 헌금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양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중앙당의 개입도 있지만 현재는 지방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광역 단위별로 지금 공천을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예. 이후위원 의원의 경우도 경기도구 심사위원회 했던 그렇죠.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오히려 중앙의 경우에는 언론의 감시가 더 세고 더 노출이 될 소지가 있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으로 은밀하게. 갈수록 아직까지는 그것이 익숙하게 언론 활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밝혀지지 않는 그런 은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요. 한 30초밖에 없습니다만. 아니 늘 보좌관한테만 책임을 떠넘겨요. 이번에도 그건 난 모른다 돈 받았다는데 나는 보좌관이 받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왜 늘 나오는 답변입니까? 이 시청자들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일정 부분은 호가호위에서 보좌관이 의원 이름을 팔아 사는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액수의 경우에는 보좌관 개인이 착복하면서 했을까? 이것은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거니까 판단하겠지만 아마 일반 국민 시청자들도 상황을 두고 판단할 겁니다. 예. 물론 수사는 보좌관 수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돈을 보좌관이 다른 일 때문에 수사를 받았는데 봤더니 한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 명단 있고 숫자까지 나와서 하지만 그걸 진짜로 보좌관한테만 줬을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톡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훈 원장, 이동우 보도국 선임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